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결국엔 면역력이 당신을 구한다. 이 책의 앞부분을 읽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읽어볼까 합니다. 입호흡은 죽은 호흡, 코호흡이 면역력을 높인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은 장수할 수 없다. 아셨어요?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이렇게 글로 써진 건 또 처음 보네요. 당신은 코와 입 중에 어느 쪽으로 호흡합니까? 물어보면 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입호흡을 합니다. 목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롯해 여러 가지 감염 물질이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곳이고, 점막이 아래에 면역 중추인 림파 조직, 세균 등을 퇴치해 몸을 지키는 기관이 발달에 목을 지켜줍니다. 감기 걸리면 임파선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을 지킬 수가 없어진 거죠. 세균에 대해서 약해진 거죠. 전문적으로 편도선도 붓고, 그죠? 아데노이드, 인두편도 등은 인두편도 림프균, 공기 통로인 코의 안쪽과 음식물 통로인 입 안쪽을 원처럼 감싸는 5가지 종류의 편도선이라고 불리는데, 발견자인 독일의 윌 다니엘 박사는 모든 질병은 이 림프균 감염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인간만 입으로 숨을 쉽니다. 이는 인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문인 인두가 비강에서 멀어져 소리를 내기 쉬운 위치까지 이동하면서 생긴 구조적인 결합입니다. 인간 유해의 포유류는 보통 입으로 호흡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호흡은 인류 특유의 질환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입호흡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건선, 습진, 관절염, 중증 근무력증,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특유의 질환으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아 포유류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 쥐는 면역 자가 질환이 부모로부터 자녀 손주까지 수직 전파되지만 후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빠지는 것은 인류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호흡 구조 결함에 따른 입호흡이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호흡 체크해 볼까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입을 열고 닫는데 조금 힘이 없다. 앞니가 튀어나왔고 치아 사이에 틈이 많다. 아래 위 치아의 맞물림이 반대로 부정교합, 아래턱이 위턱보다 더 내면 모양, 한쪽만으로만 음식물을 씹어 치아의 맞물림이 나쁜 거,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두껍다. 윗입술이 메마르고 건조하다. 윗입술 전체가 산 모양을 하고 있다. 음식물을 먹을 때 쩝쩝 씹는 소리를 낸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코막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입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치유하는 방법, 금연, 가글 하기 제일 중요하죠. 놀이개, 젖꼭지물 빨기, 어릴 때 그렇게 하죠. 목 주변 자주 주무르기, 목 밑근, 목 옆 근육,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등 호흡근, 교근, 죄작근 중 하나로 턱의 측면에 있는데 지압하거나 마사지 혹은 침으로 자극해 이완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성 근육 피로가 풀리면 아래턱이 경추 등뼈 쪽으로 당겨지는 것이 방지되고, 교근이 이완되면서 아래턱이 앞쪽 아래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코 주변 자주 늘려주기. 무엇보다 코막힘을 줄이는 일입니다. 림프액은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서 물이 힘차게 흘러내리듯 협근, 뺨 근육과 구륜근, 입 둘레근 사이에 있는 팔자주름 선을 따라 흘러 턱에 모이는 최종적으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들 근육이 만성 근육 피로에 빠지면 팔자주름 등에 댐이 생기는 것과 같이 체액 및 림프액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비강이 좁아지고 코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코의 주변을 눌러줘야 됩니다. 누를 때는 근육이 있는 곳에 뼈 주변을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육의 중심부를 향해 눌러줍니다. 이때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다문 뒤 반창고를 세로로 가볍게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세게 붙이면 재채기를 할 때 고막이 찢어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와, 노력을 엄청 하네요. 와, 코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하기.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율신경 안에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고 숨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흔히 자율신경은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호흡 방법에 따라 그것이 가능합니다. 호흡에는 입호흡과 코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얕은 입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고 세균이 직접 목 안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라고 하는군요. 세균이 들어갈까 봐. 깊고 느긋한 코호흡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콧볼과 점막으로부터 세균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코호흡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됩니다. 질병은 대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우위에 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에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느긋하게 코호흡으로 바꾸기만 해도 천식 증상이 완화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코호흡을 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저체온증은 장수의 적입니다. 저체온증을 개선하는 지혜. 저체온자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모노딕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신상철 교수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저체온자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면 금방 죽는다는 거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평소 체온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36.5도를 유지한다면 그리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반면 35도대를 유지한다면 저체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저체온증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너무 추우면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덜 말린 상태에서 밖에 나간 상태일 때 고드름이 열 정도로 있을 때 머리가 깨지게 아팠어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현대인의 포식 시대를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소화흡수된 영양이 체내에 꽉 차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고 있는 불의 장작을 집어넣어 연기만 피어오르고 조금도 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고사성어처럼 너무 지나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식은 저체온 상태를 유발합니다. 오늘날에는 식품의 효소의 운반과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 철, 마그네슘, 아연 등이 부족해지면서 열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계화로 육체 노동이 감소하고 혈액을 말탄까지 충분히 보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많은 모세혈관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휴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녹슬어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현대인은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량으로 발생한 활성산소가 모세혈관에 상처를 주고 적혈구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따뜻한 시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그 생명이 다한 사람은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체온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항온 동물인 인간은 비온온 동물과 달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음식이 흡수될 때 간장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세포 하나하나에도 체온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저체온 상태에 놓이고 맙니다. 저체온 상태는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울 것이 없으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장작불을 비하자면 저체온인 사람은 장작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요컨대 체내에서 태울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태울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과식에 주의하고 반대로 부족한 사람은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질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된 혈액과 함께 전신을 돌고 체내에서 1g당 4kg의 에너지를 내는데 그 당질이 결핍되면 체내에서 태울 것이 부족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명의 불이 점점 줄어들면서 체온이 낮아집니다. 당질이 충분히 섭취했을지라도 불이 없으면 잘 타지 않습니다. 그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당질이 장작이라면 미네랄과 비타민은 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저체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마 마른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의로 체온이 낮은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입니다. 통통하면 당연히 체온이 높을 것 같지만 조사해보면 35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미네랄과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당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그것을 태울 미네랄이 부족해서 타지 않는 당질이 지방으로 쌓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체온을 유발합니다. 한편 메타볼릭 신드롬은 대사장애의 증후군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지질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비만과 그에 따른 생활습관병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7% 떨어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7% 올라갑니다. 체온 높이는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 또 미네랄 풍부한 녹강색 채소, 뿌리채소, 무식초로 섭취하십시오.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대다수의 이런 음식을 그러니까 서구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채소 주스로 해결하고 따뜻한 목욕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목욕 39에서 40도 40.5도의 사이에 물에 몸을 담그면 좋습니다. 운동과 수면도 체온을 계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저체온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체온쯤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체온이 낮다는 것은 혈행이 나쁘고 혈행의 온도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은 건강의 기본으로 혈류가 좋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도 확실히
제 역할을 합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암을 예로 들어봅시다. 스트레스 등으로 교감신경이 긴장하거나 극한 상태에 놓이면 혈관 수축으로 혈류장애가 생기고 몸은 저체온 저산소 상태에 놓여집니다. 이 같은 악조건이 오래 지속되면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암은 저체온 저산소 상황에서 몸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암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역으로 말해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저체온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오르면 저체온에 적응한 암세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체온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목욕입니다. 릴렉스 효과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나캉페 아님다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미나미세님이 입장하였습니다. 탈색도님이 입장하였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주목하지 않은 흉선, 단련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진다. 가슴을 마사지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흉선은 면역력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흉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흉선은 흉골의 뒤에 있으며 심장과 대동맥 옆에 있는 림프 면역기관입니다. 제가 흉선 알아요. 흉선의 위치는 명치 조금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가 아파요. 근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그 위치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흉선의 크기와 움직임이 수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흉선을 잘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갈비뼈를 막 문지르면서 또 손바닥으로도 가슴 쪽까지 문지르면서 이렇게 잘 문질러 줘야 된다고 합니다. 마사지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파봤어요. 흉선은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고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호리 교수는 흉선을 마사지하면 그 기능이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모든 장기는 자극과 혈액으로 움직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사지 전후에 T세포 활성화를 조사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힌다면 그것이 통솔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몸을 지키는 명예. 현대의학에서는 만성 근육 피로는 예를 들어서 만성 근육 피로가 오면은 결림이 옵니다. 네가 결렸다 하죠. 뭐라 하죠? 결림을 이게 담 걸렸다 그러죠. 그게 결림은 근육의 운동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인해 수축되어서 본래 이완된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림이 장시간 지속되면 수축한 근육이 축적되고 그것이 만성적인 피로로 유발됩니다. 그것이 만성 근육 피로입니다.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냐? 부종을 생각해 봅시다. 근육이 만성 피로를 일으켜 딱딱해지면 당연히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은 흔히 심장 및 신장 기능 저하와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수분 대사가 나빠지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만성 근육 피로입니다. 목 주변의 근육은 일꾼입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일꾼은 대체로 피곤합니다. 따라서 목 주변 근육을 만성 피로를 일으키거나 결리기 쉽습니다. 그죠? 목이 결릴 때가 있고 담이 걸릴 때가 있죠. 근육이 걸리고 수축되면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합니다. 특히 목에서 만성 근육 피로가 생기면 혈압뿐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만약 뇌의 혈류가 나빠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무리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등 두통 등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몸의 만성 근육 피로를 의심하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따른 결림, 만성 근육 피로의 원인은 결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몸은 마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 분노, 억울함, 질투, 슬픔, 걱정, 공포, 편견, 근심, 부정적인 마음은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히려 근육을 위축시키는데 이것이 만성 근육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혹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무의식 중에 어깨가 올라가고 근육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같은 마음 상태는 몸, 특히 근육에 영향을 줍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쁜 기분이나 감정을 떨쳐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면 만성 근육 피로가 개선되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질 것입니다. 진짜 생명 리서치의 책에 다 나오죠. 먼저 마음 다스리기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에게 대한 질투나 괴로움이나 분노나 불행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쾌감을 안겨주어서 내 분비가 좋은 물질 분비가 증가하는 한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엔돌핀이나 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일부러 웃으라고 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웃기, 크게 웃기. 생명 리셋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산책하면서 박수 치면서 크게 웃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바르더님이 입장을 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막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진짜 강력한 이게 치료 호르몬은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호르몬은 통증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아픈 것이 사라지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스킨십 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근육이 풀어지고 아픈 부분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몸도 이렇게 아까 같이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이렇게 주물러 주라고 한 것처럼 자기 몸도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목도 만져주고 몸을 스스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좋은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근육과 백근육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적근육을 단련하는 방법. 또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근육 피로는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긴 곳이 아프고 열을 내는 것이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고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안마 등으로 만성 근육 피로 상태에서 회복하려 하면 통증이 생깁니다.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프로스타글라딘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발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곳이 아프고 열을 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근육을 잘 돌봐 마사지로 잘 돌봐줘야겠습니다. 그런 혈관 확장으로 통증이나 열이 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통증과 발열이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병이 나면은 따뜻하게 주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병에서 회복될 때는 얇은 껍질이 한 장 한 장 벗겨지듯 좋아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러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은 몸이 회복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소염제 진통제로 멈추게 합니다. 만성 근육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프더라도 강하게 마사지해서 근육의 결림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주무르죠. 몸이 아프면 주무르죠. 아이고 아파라 막 이러면서. 근데 주무르면 더 아프거든요. 근데도 그걸 꼭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체내에 벼락이 친다. 방전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체내의 정전기. 간혹 문고리를 만지다가 순간적으로 빠지직하고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전기의 장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체내의 정전기가 혈액의 흐름으로 방해해 몸의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구상 모든 물질에는 전기가 존재합니다. 전기는 보통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을 유지하는데 여기 어떤 힘이 가해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정전기. 몸 안에서 일어난 정전기를 체내 정전기라고 합니다.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정전기로 인해서 적혈구까지 들러붙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뇌입니다. 뇌 신경세포의 앞쪽 끝부분이 예민해져서 피레침처럼 되는데 그러면 발악, 정전기가 치기 십상입니다. 체내 정전기가 빠지면 얼굴이 작아집니다. 정전기를 확실히 빼고 싶다면 식물성 재료로 직접 미네랄 드링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정전기를 없앨 때 맨발 걷기가 좋다고 생명 리셋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나오네요. 호리 교수가 말하는 정전기를 빼면은 질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맨발 걷기를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날마다는 할 수 없었거든요. 옛날처럼 집신 신고 흙 위에서 생활한다면 정전기를 쉽게 뺄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어려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맨발을 걷고 정전기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붓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작아집니다. 또 부인병은 왜 늘고 있는가?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답니다. 여성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큼성큼 걷는 것만으로도 골반을 중심으로 한 부인과 계열 각 기관이 혈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한층 더 여성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진짜 이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걸으면서 맨발 걷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 장애, 약간의 요령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라. 갱년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갱년기 장애는 사라진다.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계속 말한다고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감정이 풍부해지면 여성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뇌의 시상하부의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시상하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분비가 활발해지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갱년기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 더더욱 매력을 갖고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면 갱년기 장애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자주 웃고 밝은 표정으로 지내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여성이 사랑을 하면 더욱 아름다워지고 빛이 납니다. 연애할 때 설렘이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을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뇌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도 나오죠. 엔도핀도 나오고 이런 분비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낳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밝게 해주는 작용을 하므로 연애할 때는 당연히 평소보다 자주 웃고 표정도 밝습니다. 그러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갱년기는 남성에게도 있다.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도 갱년기가 있는데 두통, 불면증, 냉기, 저림 현상, 어깨 결림, 갑작스러운 열기, 머리로 피가 올라가고 심장 두근거림이 있고 이것도 성기능 저하에 도움입니다. 아연이 남자를 구한다. 남성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자 생성과 관련이 깊은 것이 아연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체내에서 줄어듭니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성욕 및 생식기관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돼지고기, 멍게, 코코아, 참깨, 멸치, 뱅어포 아연이 흡수율이 좋지 않다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제로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를 꼭 먹어줘야 되고 미네랄 등을 충분히 미네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진짜 WX를 강추합니다. 거기다가 남자가 조금 더 유지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그거는 세포를 생성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를 생성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안이하게 호르몬 보충요법에 의지하지 않기. 아연은 다른 말로 섹스 미네랄로 불릴 정도로 정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연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네요, 아연이. 아연은 면역에도 좋으니까. 대개는 이웃관계, 자녀관계,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뛰어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 간의 애정관계가 확실하다면 갱년기는 넘어갑니다. 의사가 알려주는 신체 부위별 간단한 건강법. 발목 이상은 전신 이상이다. 건강의 토대인 발목을 지켜라. 발목은 몸의 토대다. 발목을 삐면 어디를 치료합니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냐고요? 발목을 삐면 대부분 정형외과에서 발목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상도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좋게 걸립니다. 더욱이 많지 아기까지 발목을 감싸고 다니거나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99세에 발목이 삐어서 돌아가시거든요. 발목을 삐면 그 주변 근육이 삐뚤어지고 이것은 전신에 이상이 생깁니다. 하나의 기둥이 균열로 지탱하지 못하면 다른 기둥도 어긋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집이 무너지겠죠. 일단 발목을 감싸고 생활하는 동안에 무릎과 허리 등 부담을 줍니다. 설령 염좌,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나 근육, 외부 충격 등으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 회복되더라도 무의식 중에 발목을 감싸기 때문에 걸음걸이 균형이 미묘하게 무너지고 전신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문제는요. 근육이 삐뚤어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발목을 감싸는 걷는 바람에 자세가 흐트러져서 장애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발목 염좌가 오면은 턱 관절증이 원인이 됩니다. 턱 관절증은 턱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고 입을 벌리고 다물 때 딱딱 소리가 나면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 원인은 이를 갈거나 한쪽 이로만 씹는 바람에 치아에 맞물림에 이상이 생기면 턱 관절에 장애가 생기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 이상도 턱 관절의 커다란 원인이 됩니다. 정말 놀랍네요. 염좌 발목의 장단 비골근이 어긋나면은 교근에 악영향을 끼치고 치아 맞물림의 이상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고 난 다음에 밥을 많이 못 먹고 할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시나 봐요. 발바닥은 최고의 명. 와, 발바닥 그림 좀 보세요. 정말 발이가 반사학이라고 하죠. 발바닥 반사구. 모든 인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번에 아메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발 마사지 리플렉서 129가 나왔어요. 발바닥은 전신의 반사구라고 합니다. 진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하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봐요. 결국 발바닥을 주물러서 푸는 것은 전신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발바닥을 전신의 반사구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아마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기가 통하는 길, 발바닥을 통해서 전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발바닥을 주물러주면 가벼운 불쾌 증상 정도는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말이네요. 스트레스가 최대 원인. 턱 관절증은 스트레스가 최고의 원인이래요. 전신의 축소판, 발바닥.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진짜 눈이 딱 맑아져요. 치과는 치열 치료, 이는 유산균으로 닦아라. 한 달에 한 번 이를 닦다. 임플란트로 암이 생긴다. 치아 맞물림이 나쁘면 전신 건강에 해롭다. 과보가 턱 관절의 원인이다. 치주 예방에 유산균이 좋다거나 임플란트의 위험성에 대한 호르 교수의 주장이 나와 동의합니다. 이야기의 맥락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나는 사춘기 아이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춘기 때 복잡 다양한 감정으로 인해 컨디션이 무너지면 이는 성장에 필요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겪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병명은 이갈이에서 턱관절증, 소장과 대장막 파괴에 따른 크론병인데 궤양성 대장염 등이 있는데 발병 원인은 뚜렷합니다.
소위 원실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단 것을 먹고 밖에서 별로 뛰어놀지 않고 과잉으로 부교감, 우위 체질이 되면 스트레스도 과민 반응하고 교감신경이 극도로 긴장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목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목을 따뜻하게 하면 건강에 좋다. 손목, 목, 발목 건강에 필수다. 목은 에너지의 통로다. 목이 따뜻하면 목의 피부가 건강해진다. 그니까 목에다가 꼭 스카프를 하고 다녀야겠네요. 손목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 팔자로 손목 건강을 지킨다. 팔찌로. 스트레칭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원적외선 효과라는 팔찌를 찾잖아요. 그니까 현실을 좋게 하는 의미였겠죠. 우울증, 공황장애, 고관절을 마사지하라. 공황장애도 완치가 가능하다. 수술할 수 있는 고관절 마사지. 스스로 고관절 마사지 하라는 거죠. 무릎 마사지도 하고 무릎 전체를 손바닥으로 사용해 꾹꾹 눌러주고요. 무릎 뒤에 또 정성껏 눌러주고. 고관절 마사지는 손으로 만져보면 아픈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양쪽으로 엄지로 흩듯이 밀어 넣습니다. 저체온은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질병을 막는 매일의 식습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보다 미네랄을 권합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를 권합니다. 미네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짜 WS는 기본이네요. 미네랄이 부족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미네랄이 있어야 저체온증에서 벗어납니다. 미네랄 주요 작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가지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철,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 셀레늄, 크롬, 올리브덴. 이게 전체 다 들어있죠. 우리 거 WX에. 밥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찐대요. 또 2, 3일 식사 제한으로 과식을 막고 지방 내장이 많은 사람은 1일 1식 현미와 채소 주식으로 하면 살이 빠집니다. 물 선택이 생명을 바꿉니다. 좋은 물을 섭취하라. 알칼리 이온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에 pH 10 이상의 알칼리 이온수를 계속 마시면 안 됩니다. 그니까요. 지금 그 무슨 홍보관이나 막 그 건강 제조 식품이나 막 그런 거 파는 데서 그 이온수기를 파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만 치료 효과지 계속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음을 찾아주는 기적의 물. 물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균이 없어야 되고 용존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나쁜 것만 거르고 좋은 미네랄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스프린 정수기를 하루에 한 대씩 전달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도 하기 싫잖아요. 누군가에게 정수기 물을 바꿔 먹으라고 말한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좋은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만병의 효과적인 육각수. 미네랄이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육각형 모양으로 진짜 얼어요. 진짜 제가 얼려봤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우리 아들이 표현 말에 의하면 보석 같다고. 진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인 물을 냉동실에다 얼려봐요. 보리차를. 그러면 그냥 기둥이 생겨요. 하얀 기둥. 죽은 물이니까. 근데 미네랄이 살아있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얼리면 육각형의 모양으로 정말 아름답게 얼어요. 실제로 이런 좋은 물을 먹으면 피부가 반질반질해지고 여드름과 습진, 홍역, 가려움증이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눈의 가려움증과 충혈이 개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과 체지방을 줄어들고 변비까지 개선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물을 마시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체의 60에서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물이 건강과 무관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는 물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 오일도 생명 리스에서 말했잖아요. 좋은 오일, 올리브 오일 직접 바로 이렇게 짜서 압착류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진짜 아침마다 채식을 하고 올리브유를 먹고 양배추 김치국 마시고 그리고 통곡물 현미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또 호흡법 잘 써서 코로 호흡하는 거, 입으로 내쉬는 거 그리고 크게 웃고 스스로 자기를 잘 관리해서 맨발 걷기 같은 거 해서 몸에 있는 독소도 전기도 다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합 비타민 미네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잘해서 좋은 물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제가 너무 이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소 트루님이 입장했습니다. 넓은 산님이 입장했습니다. 양동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권을 다 읽느라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해보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 걷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반신욕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발 마사지 기계에 우리 리플러스 169으로 온 전신을 다 마사지하는 효과가 발에 있으니까 발바닥을 잘 관리하고 발목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